저희가 1월 달에 전무님이 나오셔서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영상이 이제 박 전무님이 나오셨던 1편 영상이었고요. 그게 65만 조회수로 저희 채널에서 지금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지금 총 누적 조회수도 100만 회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몇 가지 짚어보고 이제 전무님이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로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무님. 자, 박세익 전무님, 오랜 팬입니다. 항상 보여주시는 대단한 식견도 존경하지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가시는 점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떠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근데 주식 투자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예, 우리가 이 주식 투자가 저는 너무나 이 참 공정한 시장이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업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예, 여상 나오신 분이죠. 네네. 여상 나오셔서 트레이더 하시다가 그 펀드 매니저가 이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옮겼는데 그 트레이더 보고 한 본부장이 이제 너가 좀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해서 몇백억을 벌면서 몇십억의 그 성과급을 몇 년 동안 타간 그런 전설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 공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콜린 파월 옛날에 네. 예, 미 국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했잖아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한 정보가 40에서 70 정도만 있으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100이 될 때까지 막 공부하다 보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트레이닝 되면 주식시장이 꼭 반드시 아주 머리가 대단히 좋아야 되고 예,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고 뭐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면 세계 유수의 그 뭐 그렇죠. 박사들이 다 주식에서 돈 벌 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만들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인정을 해야 시장이 제가 시장 IQ가 맨날 2만이라 그러잖아요. 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틀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계속 내가 뭘 틀렸지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의 고수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대체로 보면 주식해서 돈을 못 버신 분들의 특징이 보면 네. 시장이 틀렸다라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이성적인 급등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코로나 위기인데도 왜 강한 주식은 강한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좀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뭐 히트를 쳤던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실적 보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항상 시장이 IQ 2만이고 내 IQ는 80이다 생각해야 돼요. 80. 100도 아니고 80이다. 네, 100도 아니고 80이다는 생각으로 해야 시장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일 때 도대체 시장은 왜? 주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가장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았고 시장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실수를 틀린 거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IQ 2만인 시장을 이기려 하는 것조차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거는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약간 시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박세익 전무님은 신기하게도 벌써 1년 뒤를 살고 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턱대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 사례와 함께 생각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런 사람이 제야의 고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댓글인데요. 자, 미래 예측을 잘하는 거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미래 예측을 잘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반복된다고.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과거에 똑같은 패턴이 과연 반복이 될까?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처럼 주식시장도 보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작년 코로나 위기 너무나 지금도 코로나 때 3월 20날 제가 막 장문의 글을 적었을 때 생각해보면 네. 너무나 아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아찔한 그 공포감이 과거에 내가 어땠을 때 이 정도 공포감이었지 생각을 해봤더니 리만 사태, 그렇죠. 그리고 9.11 테러 때, 그리고 우리나라 IMF 때, 그렇죠. 예, 그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만 시장 분석하는 걸 되게 아니 주식하면서 무슨 시장 분석에 겸하잖아요. 그렇죠. 폄하하는데 그 아까 누가 제야의 고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도권의 제도권의 중수. 그렇죠. 네, 고수는 아니고 제도권의 네. 중수고요. 네. 실제로 제야의 고수들 보면요. 시장 분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야의 고수들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이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부동산 들어가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은데 주식 시장 들어가서 돈 못 법니다.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종목 분석보다 시장 분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공포감에 비슷했던 사례를 딱딱 찍어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최근에 1년 동안이 잘 맞았거든요. 네네. 잘 맞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막 이렇게 이제 변동성 장세가 진행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 변동성 장세에서 지수가 어떻게 가고 이거는 못 맞춰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막 시장에 대한 전망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껴요. 그럼요. 쉽지가 않고 네, 어려운 영역이죠. 예, 네네. 패닉 이후에 회복하는 국면은 작년에 제가 아니 어떻게 3,000포인트를 맞췄지? 예, 3,000포인트를 어떻게 맞췄지라고 사람 아마 궁금해하시고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어떤 무슨 지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98년 IMF 때부터 말씀드렸던 그 지나친 공포감 이후에는 네. 항상 지수가 따블이 났더라고요. 예, 지수가 항상 따블이 났었기 때문에 네. 1430 곱하기 2 하면 2860이고 그쵸. 네. 60이고 거기다가 올해 이익이 회복되는 부분, 금융 위기가 없었다는 부분, 네. 뭐 등등을 감안을 해보니까 아 올해는 3천 가겠구나라고 했던 거지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역사는 반복된다. 주식시장에 사람들의 공포 그리고 탐욕에 의한 행동 방식도 여전히 반복된다. 요 기준을 가지고 항상 시장을 조금 이렇게 전망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어떻게 잘 예측하시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되려 과거를 잘 살펴보면은 미래가 잘 볼 수 있다. 이런 대답으로 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박 전무님 고객이 되어 1:1 가해를 받았던 기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공매도 문제는 주린이로서 어떻게 공매도 세력을 잘 활용할지 막연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전무님. 이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지금 마침 채팅창에도 공매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거의 다 다가왔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전무님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로서 그게 과연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른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던 걸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은 굉장히 욕보고 있죠. 네. 예, 게임스탑이든 뭐 테슬라든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공매도를 때렸다면 이번 강세장에서 엄청 터졌을 거예요. 어느 정도 터지냐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지수가 2250에서 1430 갔다가 뭐 6개월 만에 다 회복했잖아요. 그죠? 네. 회복한 거에 반해서 공매도를 때렸다가 5배, 10배 오른 주식들 그러면 1억 공매도 때렸다가 4억, 5억, 10억 터지는 거예요.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이제 헤지펀드들이 청산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
공매도는 언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약세장에서 두려워하면 돼요. 약세장에서 반등이 들어오려고 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위에다가 또 계속 매도를 얹어놔요. 반등이 못 들어와요. 그리고 반등이 못 들어오면서 다시 밀려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강세장에서는 공매도를 때렸다가 한 방에 그냥 터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렇죠.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를 안 했다, 안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번 올라오는 장에 시장이 2,500, 2,600까지밖에 못 올라온 게 아니라 공매도를 때렸던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엄청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모습으로 시장은 결국은 자기 갈 길은 다 갔을 겁니다. 다 갔을 거고요. 강세장으로 딱 턴어라운드 하잖아요, 시장이. 딱 턴어라운드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상위 종목 15종목 뽑아오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번에 게임스탑처럼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뭐 엄청 많이 빠져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저는 이제 매수를 하면 공매도 세력들이 처음에 우리가 그 주가가 빠질 때도 마이너스 30%, 20%에서 막 마음 졸이면서 이제 좀 여기서 바닥 잡겠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뭐 혹시나 신용이나 예, 그런 게 있어 뭐 반대 매매가 나가듯이 공매도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막 버티다가 초조해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어떤 선을 딱 뚫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쇼커버링이 왕창 쏟아지면서 쇼커버링이 뭡니까? 공매도를 때려놨던 주식을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돼요, 걔네들이.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못 견디고 이제 쫓아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포지션을 청산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용을 하려고 저는 강세장이다 싶으면 공매도가 많은 주식, 발행 주식수 대비 공매도 많은 주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얼마든지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쓴소리가 좀 있습니다. 자, 주식해서 부동산 산다? 좋기는 한데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해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비싼 부동산 주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현실적인 쓴 댓글 이런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집을 살 때도 그때도 신문에 보면요. 월급 모아서 절대 집 못 산다였어요. 네. 집 못 사는 얘기는 30년 내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집을 우리가 한 15억짜리를 산다 치자고요. 15억짜리를 사는데 이게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 게 좋은 집일수록 전세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진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집은 전세율이 80%, 70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70%면 10억이 약간 넘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15억짜리 강남에 정말 좋은 집 그걸 살려면 한 4억 5천 있으면 되는 거예요. 4억 5천.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15억짜리를 통으로 내 돈 주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2004년도에 과천집 살 때 2억 넘게 대출이었거든요. 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주식에 몸담고 있는 분하고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죠. 집 사는 것보다 뭐 주식이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의 차이점이 변동성이거든요. 주식이 왜 변동성이 큰 자산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88년, 89년도에는 증권회사 직원이 사윗감 후보 1등이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88년, 89년도 그 우리 좀 많은 선배님들 중에 언제 입사하셨어요? 하는데 88, 89년도에 입사하셨다는 분들 보면 학교에서 공부 다 잘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다 잘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증권사 직원이 사윗감 1등이었으니까. 왜냐하면 83년부터 지수 100에서 시작해서 89년 갔을 때 1000포인트 갔으니까 10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냥 일반 직원들이
그냥 뭐 2, 3억짜리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어요. 네. 예. 그런 1000포인트 같은 지수가 불과 90년, 91년 요때 500포인트 반토막 나거든요. 네네. 500포인트 반토막 났다가 95년 1월 달에 다시 1000포인트 가요. 그 1000포인트 갔던 게 98년 IMF 때 네. 270까지 빠져요. 네. 1000포인트가 다시 270 빠져요. 그 270이 99년도에 닷컴 버블장에 또 1000포인트 가잖아요. 네. 그 1000포인트 갔다가 불과 9.12 테러 터진 1년 반 지나서 네. 460을 가요 또. 그래서 뭐 쭉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간단히 해주시면.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식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나는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제 고수들도 사실 이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이래 잘 못해요. 네. 일반 고수들도 못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주식을 기가 막히게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그 돈을 빼서 이번에 벌었잖아요. 네. 번 돈을 빼서 부동산에다가 묻어 놓으면 그나마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한 15년 동안 열심히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비결인 거든요. 뭐 15년까지도 안 갑니다. 한 10년만 이 선순환을 잘 잡으면 되는데 네. 주식은 하나 좋은 거는 2,500이 우리나라의 적정 주가 수준이었거든요. 2,500이요? 네네. 2,500이 적정 주가 수준인데 1,400까지 빠졌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영끌 해가지고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는 장이었고 지금은 3,200. 적정 주가 수준이 지금 한 2,700까지 올라와서도 조금 비싼 국면이죠. 그렇죠. 네네. 예, 이럴 때는 또 어느 정도 현금화를 시켜서 또 캐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캐시가 녹는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네. 올해부터는 순간순간 캐시가 킹이 되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캐시가 있으면 또 빠진 주식을 또 살 수가 있고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워낙 강세장이 내년까지 3,000포인트 가는 강세장이 올 거니까 네.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부동산을 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그 말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돈 주식으로 버시면 피터 린치, 제가 제일 존경하는 피터 린치도 일단은 생애 첫 집은 무조건 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벌면 무조건 생애 첫 집은 사세요. 첫 집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줄 몰랐는데. 네. 그 변동성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어렵다 보니까 올라갈 때 주가 상승률이 집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한 건 맞는데 네. 떨어지는 거에 대한 자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결국은 벌었다가 떨어질 때 또 다 토해내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쨌든 부동산과 주식을 양쪽을 다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